뭐랄까 좀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형거래권 관련해서 그 담당했던 임직원들이 성과평가라든지 승진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부터 저도 의외였던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 1월달 조직 진단 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된 이슈가 어제 오늘 나온 이슈가 아닌데 이제 시작해가지고 5월달에 나오면 벌써 5개월이 허비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직 자체적으로 먼저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거래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프로모션이 된 것들은 현재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실제 감사를 한 2번 했고 또 나와서 아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온 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할 생각이고 현재 저희가 이 재무구조 개선 방안은 하고 조직 혁신 방안은 매년 저희가 수립해서 롤링하면서 계속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은 현재 해외 생산 자산을 수익성 위주로 재편을 하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바로 매각을 하고 또 신규 탐사 사업을 하면서부터 재편하고 또 해외의 어떤 자회사로부터 투자 회수를 더 빡빡하게 하고 중앙 통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부채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1년서부터 24년까지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부채를 그러니까 차입금을 14.9억 불, 15억 불 정도 줄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이 반복되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성과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전 그 프로세스 자체 조직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여쭤보는 내용 질문입니다. 이게 조직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과 평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성과 평가된 거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 대한고래 사업의 어떤 최종 결과가 나온 거는 2015년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 평가는 2014년도까지의 어떤 자료 KPI를 갖고 하게 25년? 되는데 예, 25년. 1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단계적인 준비나 과정까지가 KPI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시추가 시작되고 차질 없이 시추가 끝났습니다. 단지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내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고래의 실패에 대한 그거는 25년 평가에 이번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은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대형고래가 실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대형고래 시추하다 보면은 어려운 확률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도전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게 대형고래를 했는데 시추가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생각을 하고 국회의 지적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고래가 실패를 해서 문제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고 실패를 자산 삼아서 성공을 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패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공개가 투명하게 되고 절차에 대한 합리성이 중요한 거죠. 그게 왜냐하면 실패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와 기준과 내용에 관련된 쟁점이 더 반드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과정들이 지금 벌써 수차례 실패했던 과정들이 있고 했는데 해외에 있을 경우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있을 때조차도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이번에 이제 감사가 되면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외부 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 반성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이 소통을 통해서 어떤 신뢰를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외부 진단을 한다는 소리는 우리 다 알지만, 우리 내부 조직의 문제는 사실은 석유공사 자체가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진단을 해가지고, 물론 그 외부에 맡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외부 진단을 하기 전에도 우선 내부 스스로가 먼저 개혁을 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5월 달에 나와가지고 그거 자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나온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조직 내부의 어떤 혁신의 역량, 조직 내부의 리더십에서 그런 부분들은 솔선 먼저 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무대행님의 말씀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과평가에 대해서 KPI가 정해져 있고 KPI가 정해진 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이 대왕고래 건에 대해서 대왕고래가 실패했냐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와 별개로 절차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 했던 사안인 것은 국민 모든 분들이 다 공지해서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PI를 정해져 있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것도 정한 것은 결국은 당사자분들이고 해당되는 석유공사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그 정한 것도 공사인데 정해진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들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 조직 진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차관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할 때 외부에 진단해가지고 나온 결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화법이 이렇게 돼야죠.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공론화를 하거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한테 더 심각하게 봐서 그것까지를 반영해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화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없고 조직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공익감사를 해서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말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 눈높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직 진단도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하고 외부에 얘기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리뷰를 받는다 그런 얘기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이제 표현이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장산호 국장입니다. 석유공사가 지금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글로벌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해외에서 생산된 원유를 석유 제품을 국내로 도입한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표 자료에 보면 지금 연간 생산량이 해외 생산량이 한 4,700만 배를 되고 그중에 4,100만 배를 국내에 도입 가능해서 국내 도입률이 지금 비당시 국내 도입률이 87%라고 돼 있는데
이 87%가 실제로 위기가 우리나라에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이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지, 석유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EMP 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은 08년부터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유를 도입 실정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억 3,300만 배럴의 생산 원유를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9억 2천만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87%를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비상시 원유 도입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도 해외에서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개발한 가스를 국내에 도입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석유공사는 해외에서 원유를 생산할 뿐이지 실제로 이제 국내에 도입한 실적은 거의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비상시에는 도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비상시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텐데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산재 이 석유공사 운영하고 있는 유전 광구들이 산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걸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뭐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공사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실제 도입 실적을 보면은요, 영국 다나 북해에서 생산한 걸 3번을 도입한 적이 있고요. 국내 정유사와 협의를 해서 정유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연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팔고 그걸 트레이드로부터 대사서 정유사에서 가져오는 연계 도입을 했고요. 미국 앵크에서도 가져왔고 베트남 11-15-1, 예멘 LNG 그리고 UAE에서도 직접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 대통령께 산업부 업무 보고 할 때 갑작스런 질문이 나와서 뭐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고래에 대한 경제성 분석 문제 그리고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재무상의 이 해외 원전 개발과 관련된 것과 연관성 문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이 드리지 못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행께서 하셔도 좋고 가장 정확하게 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국민 여러분께 그 상황에 그 문제에 대해서 숫자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좀 석유공사 EMP 에너지 사업본부장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질문하셨을 때 대행께서 75불이 생산 원가라고 얘기하셨는데 75불이라는 건 정확하게 보면 우리 회사 전사 차원에서의 비축 비용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당기 순이익이 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생산 원가는 17불에 불과하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4불이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공사는 누적 5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60불대로 하락했던 작년에도 약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은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9억 배럴의 매장량에 대한 미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 자산 손상이 반영이 되고 대행화 시절에 차입했던 대규모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상당히 좀 과도합니다. 24년 기준으로 5,66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이 계상돼서 당기순이익은 65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왕고래와 관련해서는 당시 경제성 평가 결과로서는 손익분기점의 유가는 39.6불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는 이제 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은 해외에 있는 자산들은 대부분 천혜거나 육상이라서 생산 단가가 좀 낮고요.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심해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39.6불로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석유산업과장입니다. 석유산업과장 박한서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공사에서 그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의 그 본부 조직을 보면 총 3개의 본부로 되어 있는데 그 EMP 에너지 사업본부가 그동안의 실적이나 업무 그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이 많은 것 같아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그 자체 혁신 방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앞으로 지금 자의원적으로 이렇게 정년 퇴직해서 나가는 직원들이 이제 몇십 명씩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내부에 그 현재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남는 그런 인력들을 전환 배치하는 것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앞으로 조직혁신 자체 방안에서도 들어가고 외부에 정확한 검증을 받아서 아마 혁신 계획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영화 이후로 정부의 구조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3개 본부를 1개 본부로 줄였고요. 처실을 4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팀 13개를 줄였고 EMP 인력은 약 30%를 줄였습니다. 저희들 EMP 부분이 우리 회사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은 30%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의 인력에 대한 감축 같은 구조조정 문제는 EMP 생태계 자체를 좀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다만 사업 효율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산 원가가 17불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이저들은 대부분이 10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메이저는 이제 6.7불인가 훨씬 낮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 독립계 석유 회사들을 쭉 보면 자산의 분포에 따라서 다른데 4불에서 40불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거의 한 중간 정도 평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비핵심 자산을 매각을 해왔고요. 수익성을 향상에 노력해와서 현재 17불 정도의 원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이라면 원가가 그 메이저가 보다 높으면 그냥 거기서 한 걸 가지고 그냥 사오면 되지 굳이 직접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2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석유 비축 부분하고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원유 확보, 그래서 비상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을 봐도 유가 상황에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펴서 일본의 경우에는 37%의 자원개발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중국은 강력한 정부의 주도하에서 국영 석유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유가 상황에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긴 악목으로 석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신뢰죠. 이제 메이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요 메이저들보다 더 비싼 가격에 비싼 생산 원가를 지불하고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자원국장이 질문한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기관들하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거래인지 아니면 비상시에 예를 들면 북해가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비상이랑 예를 들면 올라오는 루트 상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비상이라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지금 그런 것들은 우리 산업부나 석유공사나 이렇게 어떤 컨틴전시 플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저희가 이 석유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내에 그 비축유가 방출하는 그 기준이 그 비축 물량, 그 민간 정유사 재고량이 20% 정도 감축되면은 이제 이거는 경계 단계에서 바로 이제 이게 방출이 되는 거고요. 또 50% 되면은 아주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방출이 되고,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있고, 그거를 모니터링 하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기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냐 그 질문입니다. 국내 대응이 아니라. 예, 장관님, 장원국장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그 플랜이나 시나리오는 좀 분석을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국가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석유공사 사업장이 뭐 카자흐 같은 데도 있고, 뭐 북미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그 유조선부터 이렇게 동원을 해야 될 거고, 유조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씩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계획,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을 좀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계속하는 그 명분이 사실은 비상시에 쓸 수 없으면 사실은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는 측면이어서 그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이 도입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가 플랜을 잘 세워야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은 단순히 석유공사 이슈만이 아니라 이게 산업과 같이 움직여야 될 이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게 됩니까? 일단 제가 요거 약간 포인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석유 위기 발생은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문제로 발생을 해서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난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유럽은 가스에 대해서 거의 대란 수준에 있어서 몇 배씩 올랐는데 우리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만약 중동에서 발생을 한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국제적으로 발생을 하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아마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석유 수입량이 100% 외부에서 공급을 받는데 그 한 70% 정도가 그 중동 지역에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확보한 그 매장량은 30%가 중동 지역에 있고 70%가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실질적인 도입은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지에서 파는 게 더 유리하고 그 돈을 갖고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서. 하지만 저희가 매년 어떤 사이트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실제로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영국에서 갖고 온 적도 있고, UAE에서 갖고 온 적도 있고, 또 하베스트 캐나다 쪽에서 수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갖고 들어온 루트에 대해서는 그 현재에 맞게 매년 그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해외 개발 유전에 지분 참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주주간 협약에 의해서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주주간 협약서에 비상시에 우리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지고 가는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주주간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계약서에는 뭐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비상시 수급 비상에 걸렸을 때 지금 우리 자원산업국장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각 개별 계약서의 비상시에 가지고 올 물량에 대해서 계약만 되어 있고 명시적으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딜리버리를, 운송 체계를 갖춰가지고 하는 부분은 석유공사가 거기까지는 미흡하지 않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설명이 달리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산육국과의 조강 계약서 자체에 저희들의 물량을 비상시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부다비, UAE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에드락이 6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에드락의 물량도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자체에 명시를 해서 저희들의 생산량보다 더 추가로 도입해 올 수 있는 부분은 서류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행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의 문제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항상 한국으로 도입할 수는 없어서 한 번씩 실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저희들 운영 자회사하고 트레이드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를 통해서 유조선을 동원을 하고 저희들 물량을 갖다 실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전개발 관련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11-2광군이 예를 들어서, 그게 저희가 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많지 않은데, 만약에 그 참여자에 한해서는 입찰을 붙고, 필요한 경우에 파트너에서는 같은 가격을 주고 선취권이 있습니다. 대신 근데 그걸 싸게 갖고 올 수는 없고, 입찰은 시작을 하고, 최고의 입찰가로 참여자는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기 시에 어떤 석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을. 괜찮으시면 성형사 딱 한 가지만 더. 네, 예. 오케이. 대행님, 올해 국제유가 전망이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올해 제가 아침에 봤는데 한 61불, 1.8불 정도로 올해, 그러니까 25년엔 그렇고요. 올해는 이렇게 60불대로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불 정도 우리 센터에서 그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EA나 국제시장 전문가들은 슈퍼글럿, 초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국제유가가 한 50불, 내년에는 한 30불까지 공급 과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유공사는 석유 자원의 견고한 수요 유지가 예상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진단이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국제유가, 국제 석유 시장 이렇게 공급 과잉, 하방 압력이 있을 때는 우리 석유공사가 하시는 도입 비축 전략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비핵심 자산 매각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하베스트가 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이 하베스트가 정말 골치 아픈 자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비핵심 자산 매각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58% 현재는 52% 정도, 그러니까 석유 수요 수준인데 2050년에 58%라고 한 거는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장기 유가 전망, 수요 전망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유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자산 매각 가격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유가 때 자산 매각을 하는 거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석유공사는 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것 같으니까 다른 기관도 조금. 자, 그러면 다른 게 광업공단, 광해광업공단 볼까요? 네.